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직업 상담학 우리가 첫 시간에 이론도 좀 했고 프로이드의 이론과 아들러 이론, 오늘도 이론에 관련된 걸 할 겁니다. 이론 두세 가지. 그래서 상담학에도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서너 번 말씀을 드려요. 제일 머리 아파세요. 이론의 저기 때문에 학자들도 많고 이론들도 많고, 그리고 처음 접하는 거고. 근데 일단 읽고 들어가세요. 읽고 들어가고 또 읽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지 않는 상담학 같은 경우는 일단 이해를 하셔야 시험 문제에 2차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실존주의, 내담자 중심, 형태주의, 교류 분석하는 서너 개 이론을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존주의 이론은 사실은 이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단은 프로이드 이론을 상담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필요한 이론들은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시고, 그런 이론이 있구나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문제락도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 상담을 적용한 것이고요. 인간이 단순히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며 자기 자각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각자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방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겁니다. 또 개인이 겪는 불안들이 있어요. 하나의 삶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적 불안으로 이끌게 한다. 왜 그러냐? 실존은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실존,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불안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불안일까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은 특히 대면적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는 진정한 대면을 통해서만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적 존재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자유와 책임이에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 자유와 책임.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결정론적 존재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맞나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그러려고 지금 자격증 공부들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삶의 의미성,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죽음과 비존재, 여기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 그 진실성, 자신을 정의하고 긍정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것이든지 한다. 자신을 정의하고 긍정하는, 자기가 해야 될 것 어떤 것이든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롬이 제시한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 이거를 왜 제가 적어놨냐면 이게 근래 기출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래에 나온 기출문제라서. 여기에 지금 실존주의 상담이라는 대표적인 학자고요. 이 사람이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그래서 여기 기출이 여기에 질문이에요. 알롬이 제시한 실존적 존재,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래서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죽음은 실존적 갈등은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각과 삶을 지속하려는 소망 간의 갈등이다. 죽음은 우리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불안성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하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거고. 자유, 실존적 갈등은 자유 및 근거 없음에 대한 자각과 안정된 근거 및 구조에 대한 소망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죽음, 자유, 또 고립.
다른 사람들의 세계랑 내 세계가 고립되잖아요. 또 무의미성, 실존적 갈등은 전혀 의미가 없는 세계에서 자신의 의미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비롯된다. 무의미성, 의미가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존주의 상담에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철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 가정, 자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그리고 인간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변화하는 존재다. 항상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스러운 존재이긴 한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즉각적인 상황이나 과거 및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또 인간은 장래 어느 시점에서 무존재가 될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존재이다. 이 부분은 되게 철학적이죠. 장래 어느 시점에서 무존재. 그다음에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양식의 세계인데 여기 이제 뭐 주변 세계, 공전 세계, 고유 세계, 영적 세계 이렇게 세 개를 내놨습니다. 주변 세계는 환경이에요. 인간이 접하면 살아가는 환경 또는 생물학적 세계를 의미하고, 공전 세계는 인간이 사회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세계라는 거, 고유 세계, 자기 자신만을 갖고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 세계, 개인이 갖는 영적 혹은 종교적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는 뭐냐? 내담자에 대한 치료가 아닌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고 어떠한 내가 피해자 같은 생각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끔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효과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제 조건을 내놨어요. 또 자신의 행동의 가치를 검토 및 판단할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상담 관계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비도구성의 원리.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는 기술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상담은 도구적이면서 지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아중심성의 원리. 실존주의 상담은 내담자 자아에 있어요. 왜 그러냐? 나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아중심성은 개인의 자아세계 내면에는 심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만남의 원리. 세 번째가 실존주의 상담은 지금 여기 상담자와 만남을 중시한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원리.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위기의 원리. 실존주의 상담은 적응이나 치료를 상담의 핵심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실존주의 상담의 목적은 위기의 극복이 아닌 인간 존재의 순정성 회복에 있다. 여기는 존재를, 실존이니까 존재를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기 극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존재의 순정성 회복에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인식 능력 증진을 위한 상담자의 치료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지금 세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격려한다. 현재 사는 거, 거기에 가장 불안을 주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직면하도록 해준다.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촉진한다.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도록 돕는다.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삶에 관련된 거예요. 본인 자체의 삶에 관련된 거, 거기에 이제 죽음, 이런 얘기들입니다. 다음은 내담자 중심의 인간 중심의 상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문제 유형 분류할 때 윌리엄슨의 상담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슨의 상담은 지시적인 상담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의 상담은 비지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지시적 상담이란 의미는 뭐냐 하면 특성 요인 이론을 갖고 우리가 상담을 이끌어 가는데 상담자가 이끌어가서 지시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를 해오세요. 과제를 해오세요. 그리고 정보가 이런 정보들입니다. 그러면 정보를 찾아서 의사결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내놓은 인간 중심의 상담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담자 역할이 있어요. 상담자는 이 세 가지만 해라. 그거를 우리가 직업 상담하는 그 현장에서 그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저스가 내놓은 인간 중심 상담, 이건 또 비지시적인 상담, 이렇게 서너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지시적인 상담 또는 인간 중심의 상담이라고 하고, 왜 로저스는 인간 중심의 상담이라고 했느냐? 왜 그러냐?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지각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자기 자아를 찾아서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에서 상담에서 개요는 내담자를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타인이 본 자기 간의 불일치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기 스스로 자아를 갖고 자기가 인식하는 거라고 내놨는데 실제로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와 타인이 본 자기, 이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불안의 경험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담으로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개인이 일관된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자기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또 내담자 중심의 접근,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 관점은 선천적인 잠재력과 자기 실현 경향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 실현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내담자 중심의 접근에서는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내담자의 역량이 그런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담자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 과정은 인간은 성장, 건강, 적응을 이루려는 기본적 충동과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적응이 지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 유년기 외상적 경험보다 현재의 직접적인 장면, 경험을 강조해요. 그러면 현재를 강조하는 게 아까 실존주의, 여기도 내담자 중심의 상담도 지금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또 치료적인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다.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인관계의 심화와 문화 차이의 극복을 강조한다. 상담의 목표는 뭐냐 하면 내담자들이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돕는다. 또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돕는다.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준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개방성, 지금 현재의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해를 하고 자기가 자아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 기법은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효용적인 너와 나의 관계를 중시 여겨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담자가 어떤 기법을 갖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상담자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인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적인 이해 등이 사용되는 반면 내담자의 정보 탐색, 조언, 설득, 가르치기 등은 사용되지 않는다. 내담자의 정보 탐색, 조언, 설득 이거는 어디서 쓰느냐? 이 이론의 반대 이론, 지시적인 이론. 그 이론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업 상담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지시적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탐색하고 조언하고 검사 해석하고 가르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주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끌고 가요. 근데 여기는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면 그 프로세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담의 특징은 내담자 중심이 아니라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중시합니다. 상담자는 여기서 뭐만 해야 돼요? 그냥 지원만 하면 돼요. 내담자 상담자는 동등한 관계라는 입장을 취하고요. 기법보다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담자,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을 강조해요. 라포 형성을 강조하는 팀이에요. 여기는. 이 이론은. 무조건적인 라포 형성이 되고 상담자는 고개만 그냥 끄덕이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인 면을 강조하고 인간의 형상적 존재로 보며 내담자가 자기인식과 세계인식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자기가 인식한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상담자는 그냥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 조언도 하면 안 되고 끌고 가도 안 되고 그냥 옆에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지원하는 사람, 그거를 요구해요.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인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한다. 여기는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집단 상담은 어떤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좋은가 해서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효과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상담마다 그 적응, 정신적인 부적응 상태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부적응에 있는 사람은 이 상담을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상담자가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가 와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적응이 있든 뭐든 뭔가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 신뢰들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상담으로 이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끝내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고요.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자아와 일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왜곡에 초점을 둔다. 또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개발되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거 1차, 2차에 자주 나오는 거고요. 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전에 배웠던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이론이나 좀 전에 배웠던 이론들은 별로 안 나와요. 이거는 자주 기출문제에 나옵니다. 여기 왜 그러냐? 지시적인 상담과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여기서는 내담자가 혼자서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상담자는 지금 내놓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일치성과 진실성, 진솔성. 상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담자의 진솔한 감정 표현을 유도한다. 이는 내담자의 개방적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맞장구 치고 인정해주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와 경험.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하고 내부의 불일치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또 조건적, 긍정적 수용 또는 존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수용한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가 진실한 마음을 담고 공감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수용해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 상담에서 가장 쓰는
라포 형성 다음에 쓰는 방법이에요. 라포 형성은 어차피 관계 형성이 돼야 내담자들이 그들의 얘기를 끄집어내죠. 그럼 그들의 얘기를 끄집어낼 때 우리 지금 이 세 가지로 쓰고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이 기법만 갖다 쓰면, 더군다나 초기 상담에서 이 기법을 갖다 쓰면 상담은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상담의 프로세스는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다 털어놓을 때,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진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이 태도에 의해서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본인들이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담자의 태도가 자주 시험에 나와요. 2차에도 나오고. 현상학적 장은 지금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 불리는 것으로 개인이 지금 여기에서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개인은 동일한 현상에서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경험하므로 이 세상에는 개인적 현실, 즉 현상학적 장만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다 다르죠. 왜 그러냐? 특성이 있고 보는 시야가 있어서. 그래서 개인이 이 현상학적 장만이 개인한테는 서로들 다른 이게 존재한다. 이거는 주관적 경험이에요. 개인은 객관적 현실이 아닌 자신의 현상학적 장에 입각하여 재구성된 현실에 반응한다. 객관적인 게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안 주관적인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도 각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우리는 특성을 갖고 지시적인 상담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주관적 경험, 그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상학적 장이에요. 이것만 개인들한테 남는다. 그럼 이걸 갖고 본인들이 어떻게 재구성을 하느냐. 이게 인간 중심의 상담에서의 주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완전히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본인들의 삶을 자기네들이 인식하고 자기네들이 경험한 거기에서 주관적인 경험에서 본인들 거로 새로 만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들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또 자신을 신뢰하고 내적 기준에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성장에 기꺼이 지속하려고 한다. 본인들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본인의 경험에 대한 거에 주관적인 경험을 갖고 본인이 재구성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본인의 경험을 재구성하는데 어떻게 재구성을 하느냐. 여기 나왔어요. 완전히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신을 신뢰하고요. 또 내적 기준을 평가할 수 있고 성장에 기꺼이 지속하려 한다라는 걸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회사에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해결하거나 속이 엄청 상해요. 그럼 누군가한테 내가 오늘 속이 상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누군 대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근데 친구는 저랑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를 해요? 친구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막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는 뭐만 해요? 이해가 안 가지만 친구가 나한테 지금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해결할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뭐만 하나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 왜 전화통화하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너 지금 듣고 있니? 막 이러고 질문 던지잖아요. 친구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친구가 그냥 들어주고 있는 사이에 나 스스로 결론이 납니다. 이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걸 갖고 지금 내놓은 겁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내놓은 게 나 스스로 기능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해결을 하려면 니네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 그래서 상담자는 들어만 줘라. 그 얘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그게 주관적인 거 그걸 나의 문제로 지금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의 얘기만 들어주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담 결과는 내담자는 불일치의 경험이 감소되고요. 경험에 개방적이 되며 방어도 덜 하게 된다. 현실적이 되고 객관적이며 자기지각을 형성하는 외부 중심적으로 변화가 돼요. 이거 상담이 해결이 되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더 능률적이 됩니다. 또 심리적 적응에서 이전보다 훨씬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최선의 상태를 지향하게 되고 또 불일치 상태가 제거됨에 따라 내담자는 위협이나 취약성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또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 개념이 좀 더 현실적인 것이 되고 따라서 상담 목표의 성취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또 이상적 자아 좀 더 일치감이 더해질 수 있고요. 또 위협한 것들이 제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는 근본적인 자아 지각의 정도가 높아져요. 왜 그러냐? 나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고 나 스스로 자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기능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아 지각의 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담자는 이 절차의 결과 상담 중에 행해지는 평가의 핵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내가 전체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불일치를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되기 때문에 타인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타인을 좀 더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기능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또 타인도 내담자 행동이 이전보다 훨씬 사회성이 높아지고 성숙했다고 보게 되고요. 내담자 행동이 이전보다 창조적이고 또 독특하게 적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은 이거를 우리가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담자에게 어떤 종류의 권유도 과시해서는 안 된다. 또 조언이나 도덕적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 내담자하고 논쟁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 내담자에게 질문 또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내담자가 스스로 기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만 하냐? 이 사람의 얘기만 들어라예요. 들어라고 그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래서 여기는 심리검사를 할 때도 내담자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사 해석도 내담자가 요구하면 하게 되어 있고 직업정보 제공도 내담자가 제공해 달라고 그러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스스로 해나가는 이론이에요.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담에서 직업상담에서 별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상담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상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형태 이걸 갖고 합니다. 형태니까 펄스에 의해서 된 거고요.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존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철학이 섞여 있어요. 인본주의 관점 토대 위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지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요. 실존주의도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그리고 인본주의에서는 본인이 개인의 책임, 개인의 그 삶을 책임을 져야 되죠. 실존주의에서도 내놨어요. 개인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과거 환경에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 행동의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다. 과거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현재의 행동이나 전체성에서 만들어진다.
추구하는 존재다 얘기해놨고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분노, 불안, 죄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충분히 자각되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될 때 부적응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표출을 못했을 때 이게 미해결 과제로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의 특징은 현재 상황에 대한 자각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각성을 중시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또는 자아, 자기상 또는 자아상, 존재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봐요. 자아, 자기상, 그리고 존재. 예. 실존 철학에 들어와 있죠. 존재. 또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 모든 부분에 서로 관련을 갖고 있고 전체로서 완성되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개인이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당면하는 삶의 문제를 개인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지금 내부와 주변을 자각을 하면 문제를 스스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은 여기서의 지각과 경험을 내담자와 공유하면서 현재의 경험을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각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둡니다. 현재의 경험을 명료하게 해요.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인간은 자신의 현재 욕구에 따라 게슈탈트를 완성한다. 또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인 부분 합보다 큰 전체이다. 인간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전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개념에 그러면 전경과 배경은 뭐고 게슈탈트라는 의미는 뭐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게슈탈트는 형태예요. 형태가 전경과 배경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의 상황과 감정을 강조하고요. 펄스라는 학자가 내놓은 겁니다. 형태주의. 현재를 온전히 음미하고 경험한 학습을 강조하였다. 즉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기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담자는 과거를 지금 다시 재현함으로써 과거의 현재를 요구한다. 과거 거를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상 속에 거기 머무르세요 라고 제시하여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들을 재생시키고 재경험하게 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게슈탈트는 전체 또는 형태를 뜻하는 것이고요. 부분이 전체로 통합되도록 독특한 지각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전체나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게슈탈트는 개체에 의해 지각된 유기체 욕구나 감정, 즉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하여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전경과 배경이 통합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슈탈트는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과 배경이 나와요. 미해결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전경과 배경이 서로 합치가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체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반면 그 외의 부분을 밀쳐내는 경향이 있다. 이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을 전경이라고 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해요. 개인이 전경으로 떠올랐을 때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나면 전경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게슈탈트가 형성되어 다시 전경으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전경과 배경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전경으로 왔다가 배경으로 밀려나고 또 배경이 다시 전경으로 오고 하는 개념입니다. 미해결 과제, 아까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결되지 않는 게슈탈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그래서 인간의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이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을 포함한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표출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면 이게 마음속에 쌓여 있거나 이러면 게슈탈트가 완결되는 게슈탈트가 안 만들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전경과 배경이 서로들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개인의 의식 배후에 자리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해한다. 네, 그래서 미해결 과제가 확장되는 경우 욕구 해소에 실패하게 되며 이는 신체적 심리적 장애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경증이 생겨요. 인간의 인격은 양파 껍질에 비유하면서 개인이 심리적 성숙을 얻기 위해 신경증의 층들을 벗겨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신경증의 층이 지금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피상층이에요. 진실 없이 거짓된 상태예요. 이거 미해결 과제들이 지금 어떤 과제들에 따라서 어떤 층이 나타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포증,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에 따라서 역할을 해요. 네, 거기서 나타나는 거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곤경증, 교착증이라는데 자신이 했던 역할 연기를 지각하게 되고 곤경과 허탈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다음에 뇌파층,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억제되어 있는 거고요. 파열층,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거, 또 자신이 했던 역할 연기를 지각하게 되고 공경과 허탈감,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이거는 다음증, 신경증층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해서 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죠, 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출 문제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장애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인가? 내사.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을 외부로부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발생을 합니다. 내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행동이나 가치관을. 그래서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내사입니다. 투사.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 남의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투사 우리 저기 할 때도 설명을 했었어요. 반전. 타인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타인이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한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융합입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도록 합의함으로써 발생한다. 또 편향.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 자극에 노출될 때 이에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환경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편향입니다.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는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예요. 상담자, 내담자를 하여금 현재의 경험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자각을 증진시킴으로써 여기 지금의 삶에 충실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감정, 지각, 사고, 신체가 모두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한다. 배경과 전경이 어긋나지 않게 두 개가 합쳐서 완전한 형태의 게슈탈트 형태를 만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 상담자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던 내담자로 하여금 책임의 방향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돕는다. 잠재력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각성과 함께 외부 지지에서 자기 지지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삶을 덜 풍요롭게 하고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상당 기법은 욕구와 감정의 자각이에요.
여기 지금 욕구와 감정이 어떤 거냐. 여기입니다. 예전 게 아니고 또 신체 자각. 상담자 내담자에게 현재 상황이 느끼는 신체 감각을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깨닫도록 한다. 환경 자각.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스스로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하도록 환경과 접촉을 증진하며 주위 환경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언어 자각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서 행동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책임을 지는 문장으로 말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는 현장에서 쓰지 못하는 상담 기법입니다. 예. 과장하기. 상담자는 내담자가 감정을 체험하지만 그 정도와 깊이가 약한 경우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하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감정 지각을 도와야 된다. 반대로 하기예요. 억제한 부분을 표출해서 표현하도록, 또 감정이 머무르기. 미해결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견뎌내도록 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역할 연기입니다. 역할 연기는 우리가 현장에서도 많이 써요. 롤플레잉이라고 하고, 예, 이게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를 하느냐, 면접 볼 때 구직자 입장과 구인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역할 연기를 해봐라. 그러면 확실하게 더 알게 되거든요. 예, 직면.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겁니다. 빈의자 기법. 이거는 미해결 과제를 빈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누구로 인해서 나한테 표출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 의자에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표출하게끔 시키는 겁니다. 빈 의자 기법. 네. 또 자기 부분들 간의 대화. 상담자는 내담자 인격에서 분열된 부분 또는 갈등을 느끼는 부분 간의 대화가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쪽 마음과 저쪽 마음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저 상담할 때 가끔 얘기해요. 왜 그러냐? 잘 못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왼쪽 마음과 오른쪽 마음이 서로들 얘기를 하게끔. 예. 그래서 자기 부분들 간의 대화, 꿈을 통한 통합, 꿈에서 나타나는 거. 예. 그 다음에 대화 실험, 특별 장면을 연출해서 공상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줘요. 과제를 내줘서 본인들이 현실 검증을 해보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 기법은 이거는 굉장히 그 전경과 배경이 서로 맞아야 어떤 형태를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 내가 표출 못한 미해결 과제예요. 이것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은 사실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건데, 예,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는 검사를 쓰기 위해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돌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에 취업희망 프로그램이 이 교류 분석의 이론을 갖고 합니다. 취업희망 프로그램이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현재 결정이 과거에 설정된 전제나 신념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어요. 그럼 여태껏 좀 전에 했던 형태주의나 실존주의는 과거는 아니에요. 현재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지금 보여지는 행위들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과거에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이런 현재에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를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명령 혹은 금지 명령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초기 결정을 내리게 되며 타인과의 진실하지 못한 상호작용 방식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제약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대화를 할 때 제대로 대화를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의 상담 이론의 특징은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초기 결정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느 이론이나
본인들이 자신의 자아를 자각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재구성할 수 있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잘못된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에 내가 새롭게 구성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계약적이고 의사결정의 양상, 대부분의 다른 이론과 달리 계약적이고 의사결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개인 간 그리고 개인 내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로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성격 자아 상태를 분석하고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의 목표는 자각하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은데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고 자발성, 모든 대안을 놓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친밀성,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성격 구조에 3가지 성격 구조가 있어요. 부모, 성인자, 어린이자.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자아를 쓰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부모 자아는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받은 영향을 그대로 재현하는 상태로 개인의 가치, 도덕, 신념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부모 자아에는 비판적인 부모 자아가 있고요. 양육적인 부모 자아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비판적이었으면 나는 아버지의 비판적인 자아를 받고 있는 거고 어머니가 양육적 부모였으면 어머니한테 받은 거고요. 예, 내가 양육적 그 자아를 쓴다면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은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인자예요. 성인자는 현실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자를 사실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자와 부모자를 중재해요. 그리고 어린이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어린아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가 있고 또 수능적인 어린이 자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요. 구조 분석이 있어요. 교류 분석에 여기에 이제 구조 분석, 무슨 분석 이렇게 해서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구조 분석은 내담자가 자신의 부모, 자아, 성인, 아동, 자아 내용의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빨간 거 칠해 놓은 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예, 부모, 자아, 성인, 아동, 자아 내용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 구조 분석이에요.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3가지 자아 상태와 결부시켜서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을 돕는다. 예, 그리고 상보 교류가 있어요.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자아 상태가 상호 지지하고 있는 교류로서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반응하는 거. 예, 우리는 의사교류 분석, 교류 분석이라는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저쪽에서 물어봤으면 지금 몇 시예요? 12시예요? 아, 이건 되죠. 근데 또 교차 교류가 있어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 시계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리고 이면 교류. 네. 현재 교류와 잠재적 교류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이게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네. 지금 몇 시예요? 서둘러요. 12시가 뭐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속마음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라켓 및 게임 분석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진정한 감정 대신에 부모가 허용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라켓 감정을 유발하는 이면 교류다. 그래서 여기 각본 분석, 생활 각본 분석. 각본 분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현 자아 상태의 각본 신념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 적절히 효율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자기가 제한적 각본 신념을 변화시키고 자율성을 획득한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각본 분석, 게임 분석 여러 가지의 4개의 분석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인정 자극 또는 스트로크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피부 접촉, 표정, 태도, 감정, 언어, 기타 여러 형태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았거나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았거나 여기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류 분석에서의 상담은 어렸을 때 부정적인 거를 받은 거를 지금에 다시 재구성해서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생활 자세가 있어요. 생활 자세.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가 그 얘기인데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거는 2차 시험에 나옵니다. 자기 부정이고 타인 긍정은 뭐냐 하면 이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무력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타인은 긍정하는데 자기는 부정해요. 그 다음에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은 자기는 잘났는데 예,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그런데 타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은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정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타인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검사가 있습니다. 교류 분석 검사가 내가 어떤 자아를 쓰는가에 나오고요. 내가 생활 자세가 어떤가가 나옵니다. 근데 대다수가 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나와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고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기 부정과 타인 부정이 나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영안에서는 안 나오는데 한두 명 나옵니다. 가끔. 그러면 이들은 인생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예전에 한 친구가 그런 게 나왔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교류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좀 활용하는 검사고요. 여기는 자아에 관련된 3가지 이런 것들이 연거푸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의 경우는 부적절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개념들이 인지적이라서 본인이 생각해서 끄집어내고 예. 그리고 주요 개념들이 창의적인 면도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고 주요 개념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있지만 아직 그와 같은 개념들이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에 예. 연룸이 제시한 실존주의 상담에서 4가지 궁극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공허가 아니죠. 예. 얄룸이 내놓은. 이 학자는 예전에는 저희 교재는 없었는데 이제 근래에 나왔기 때문에 근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형태주의는 일단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발달 초기의 문제점들이 정신분석 상담과 유사하다. 또 현재 상황, 자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히어에 나옵니다.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니까. 개인의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과거와 현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보였다라고 아니고 과거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에 의해서 전체성을,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과거가 아닌 현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태주의, 예, 실존주의. 그래서 현재를 얘기하는 이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직업상담 중 대면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며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실존주의죠.
그죠? 치료가 아니죠. 예. 현재 상태에 내가 인식하고 피해자적인 역할로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다고 했어요. 실존주의입니다. 대면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실존주의는 뭐를 갖고 한다고 불안하다고 그랬죠? 죽음에 대한 거. 현재 사는 거가 중요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도 실존주의도 현재입니다. 그리고 상담 중심 상담의 실현화 경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네. 유기체 상담 중심의 실현화 경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뭘까요? 무슨 이론일까요? 기억 안 나세요? 인간 중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유기체, 현상학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향성 나오고요. 유기체 성장과 향상, 즉 발달을 촉진하고 지지한다. 성숙의 단계에 포함한 성장의 모든 규모에서 영향을 준다. 동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서 볼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동물을 제외하면 안 되고 동물도 포함한다예요.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주의에서 신경증의 층, 중,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 역할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는 했어요. 예. 피상층은 진실성 없이 상투적으로 대하는 거짓된 상태고, 네, 공경층은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공경과 허탈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뇌파층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고, 공포층이에요. 공포층이 개인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 역할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교류분석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의 내용의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 이거 제가 2번 읽었어요. 구조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서너 가지의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 교류 분석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이론들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공부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